어머니, 가정부가 따로 필요 없으니 다행이네요. 74세 박영희 할머니가 30년간 키운 아들의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저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74세에 내린 충격적인 결단이 온 가족을 뒤흔들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영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났죠. 30년간 반복된 습관이었거든요. 봉제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영희에게는 오직 아들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쟁이였거든요. 영희는 그날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못 벌었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하루에 3만 원씩 벌어가는데 영희는 고작 7,000원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준호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가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있다니요. 그날부터 영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워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밥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일했죠. 어떤 날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거든요. 동료들은 영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 여사님, 그렇게 아들만 위해 살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영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영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공장에 나갔죠.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영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월 10만 원씩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20살이 되던 해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취업하면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결혼 준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영희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죠.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으며 말이에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영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생겼거든요. 며느리 은정은 깔끔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 마련한 아파트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꿈을 이루었어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영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고 손주 민재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아들 역시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들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영희가 물어봐도 응, 그냥 그래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고민도 털어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영희가 말을 걸어도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며느리 은정은 더 심했어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모두 시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민재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며느리를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희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자신도 젊었을 때는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은정이 친구들과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셔서 너무 편해. 가정부 따로 둘 필요도 없고. 은정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던 거죠.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편리한 존재 말이에요. 며칠 후 은정이 직접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정부가 따로 필요 없으니 다행이네요. 요즘 가정부비도 비싸던데.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이 고용된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에서 가정부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정말 가정부가 하는 일과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정부라면 적어도 월급은 받겠죠. 영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마음 한마디도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하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정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파티를 열었어요. 영희에게는 미리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어머니,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영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튀김, 과일 플레이트까지 온갖 음식을 만들었죠.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하자 은정이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거든요. 마치 자신의 실력인 양 자랑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모두 영희의 몫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느라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영희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은정도 심지어 손주 민재도 할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영희는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영희의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축하해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고 은정은 바쁘다며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민재만 할머니, 오늘이 생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죠. 영희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야.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럼 케이크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민재가 있어서 행복해.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저녁 뭐 해줄 거예요? 라고 물었고 은정은 오늘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74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다니요. 그런데 민재가 방에서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라고 쓰여 있었고 케이크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은 케이크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재의 말에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건 10살 손주뿐이었거든요. 한 달 후 영희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0년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후유증이었죠.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호가 병문안을 와서 한 말은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였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 뿐이었거든요. 은정은 아예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어요 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죠. 영희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일 뿐일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손이었던 거죠. 퇴원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집안일은 모두 영희의 몫이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무거운 빨래를 들어야 했어요. 영희가 허리를 붙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은 어머니 괜찮으시죠? 오늘 손님 올 예정인데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영희는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큰 소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새벽 5시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어서 집안은 조용했죠. 그런데 갑자기 준호와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봅니다. 영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엄마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다음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빨래, 청소, 요리까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편하지. 가정부비 아끼는 셈이야. 준호의 대답이었어요. 맞아. 우리 월급으로 가정부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 텐데.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그 돈 아끼는 거잖아.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고마워하는 척은 해야지. 기분 나빠서 우리한테 삐지면 곤란하니까. 맞아. 적당히 잘해드려야 해.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독립?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들이 독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늙고 병든 자신을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던 거예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일했던 날들,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부업을 했던 시간들,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기억들. 그 모든 희생이 이들에게는 그냥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던 거예요. 영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이제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겠더군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 그것도 감사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인 말이에요. 며칠 뒤 또 다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은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편해.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나는 회사 다니기만 하면 돼. 그 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자신이 정말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준호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40이 넘은 어른인데도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영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이들의 하인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볼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힘들긴 했지만 동료들이 인정해줬거든요. 박 여사님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박음질하는 사람 처음 봐요. 박 여사님 없으면 우리 공장 망해요.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영희의 실력을 인정해줬고 공장장도 영희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도 영희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부려먹기만 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영희는 서랍을 열어 깊숙이 숨겨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상담 결과서였어요. 한 달 전부터 몰래 알아본 것이었죠. 아파트 시세, 매매 절차, 필요한 서류들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아보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나니 확신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매 진행하겠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뭔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희생이었던 거죠. 영희는 달력을 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 이틀 뒤였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다며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없을 때 조용히 준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리는 큰 결단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부동산에 가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요.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속초에 작은 집 하나 사고도 당분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어봤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말할 거예요. 중개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 주인이 직접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희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74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었지만 용기를 내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영희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전과 달랐어요. 이제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준호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난 날 영희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중에 자신이 혼자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아들 가족 중심이었죠. 결혼사진, 민재 돌잔치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영희는 언제나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사진 속 주인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가 30년간 쓰던 낡은 식기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고 며느리가 새로 산 예쁜 그릇들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신세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도 둘러봤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 영희의 방이었죠. 옷장도 작고 창문도 작고 모든 게 작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작아진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는 안방을 쓰고 민재는 큰 방을 쓰는데 자신은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서 말이에요. 영희는 손주 민재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최고예요라고 쓰여 있었죠. 크레파스로 열심히 칠한 할머니 그림도 있었어요. 그 그림만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영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새집 계약금도 넣었어요. 속초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평생 바다를 보며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짐도 정리했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민재가 그려준 그림.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 살림을 차렸는데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이 쓰던 것들이었어요. 섭섭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 영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거예요. 30년간 살았던 집,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을 떠나는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존중받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74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며칠 동안 영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곧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거든요.
동네 사람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물론 이사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녕을 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는데 정작 친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가족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박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준호 가족은 평소처럼 영희에게 짐 정리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여행 가서 더러워진 옷들이 많아요. 은정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짐가방을 던지듯 바닥에 놓으며 말이죠. 하지만 영희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래 안 하실 거예요? 준호가 의아해했죠.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고 차가웠죠. 가족들은 영희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며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 집 팔았어. 한 달 뒤에 나가야 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허락? 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허락이 필요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어머니 명의였거든요. 은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민재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한테 가정부가 필요 없다고 한 게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쌓인 게 이제서야 터진 거지. 준호와 은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새벽에 나눈 대화를 어머니가 다 들었던 거예요.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해.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공짜 가정부였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부려먹기만 하는.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가정부 취급뿐이었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마음을 돌리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어요. 은정도 옆에서 시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계약했고 이사도 정했어. 나도 이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 74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재가 할머니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갈 거야. 민재가 방학 때 놀러와. 그러면서 아이를 꼭 안았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손주였거든요. 준호는 계속 빌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도 끝났고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영희만 홀로 짐을 싸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속초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영희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상쾌했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희는 근처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봉제 공장에서 기른 손재주로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예전에 가족들을 위해 만들던 그 반찬들이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그세요? 할머니표 멸치볶음이 최고예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 주었거든요.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가족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이웃집 순자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70세 순자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희야, 정말 잘했어. 나도 너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나는 아직도 아들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민재가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준호가 데려온 거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희는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민재가 제일 보고 싶었어. 아이는 할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반찬들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준호는 멀리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들도 너희 인생을 살아가렴. 저녁 무렵 영희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존중 없는 희생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했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석양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반찬 가게도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영희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아는 단골들이 늘어났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영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순자와는 매일 저녁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었죠. 영희야, 너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가정부 취급만 받았던 박영희 할머니. 74세에 내린 용기 있는 결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